하버드에서 임상 경험을 쌓으면서 조금 반성을 많이 했어요. 너무 환자로만 봤구나. 근데 사실은 사람인데 환자를 인간으로서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감성을 갖고 있는 의사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뇨의학과를 한다고 했을 때 다들 의아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당시만 해도 비뇨의학과는 남성의학 이런 거에 지금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 성격이랑 스타일과 너무 안 맞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당시 이제 미국만 하더라도 90년도다 보니까 이 전립선암이 당연히 이제 1등 암이고 모든 연구도 다 전립선암 쪽에 이제 포커스가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진로에 대해 고민하니까 약간 이제 우스갯소리긴 한데 저희 어머니가 꿈을 꾸셨어요. 주무시다가 꿈속에서 환자가 이렇게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제가 갈비뼈 하나를 자르더니 거기서 이제 뭔가 끄집어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술 잘했다고 막 박수 쳐주는 꿈을 꾸셨대요. 근데 그런저런 이유로 이제 비뇨기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조 바이든 대통령 뉴스도 있었지만 관심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노령화 때문에 암이 증가도 하고 과거에 비해서는 전립선암에 이제 현재 올해 초에 발표된 이제 암센터 통계에서는 전립선암이 남성 2등암으로 되긴 했는데 실제로 24년도 발생하는 걸 예측하는 자료에서는 이미 전립선암이 이제 1등암으로 이제 자리를 매김할 거라 결과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한국과 유사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한 5, 6년 전부터 전립선암이 1등암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어서 한국도 역시 이제 곧 남성암 1위로 이제 암의 빈도는 앞으로 10년 내로 한 2배 이상 늘어날 거로 이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전립선암이 오래 사는 암이다 보니까 암이 딱 걸렸을 때 암에 대해서 딱 획일화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환자분의 나이, 주민등록상의 나이는 뭐 70이지만 신체 나이는 훨씬 더 젊을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전립선암을 접근하는 치료법이 세 가지 카테고리인데 한 가지는 수술적 치료법, 두 번째는 이제 방사선을 기반으로 한 치료법들 거기에 이제 요즘 중의자 치료도 그 중에 하나겠죠. 세 번째는 약물 치료. 그 약물 치료에는 이제 호르몬제를 기반으로 하고 그 외에 뭐 항암제라든지 유전자 치료 이 세 가지 치료를 이제 환자분이 갖고 있는 질병의 상태, 나이, 여명, 그리고 동반 질환에 따라서 개별화된 이제 치료법을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 게 좀 경향입니다. 저희 이제 치료의 트렌드도 결국에는 이제 약이 제공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임상적 상황들 이런 걸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제 로보트란 게 처음에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저희가 이제 전공의 때 소개가 되고 시작했을 때만 해도 기존에 아주 능숙한 개복 수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술이 막 그 당시 뭐 처음에는 한 7시간 걸리기도 했거든요. 그럼 과연 이제 이렇게 시간 들어가면서까지 로봇 수술을 해야 되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 뒤로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고 케이스가 많이 늘고 하다 보니까 림프절 절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략 수술 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요. 림프절 절제를 하더라도 한 30분에서 50분 사이 끝나니까 사실은 이제 과거에 이런 암수술처럼 엄청 큰 수술 받는 그런 게 아니고 30분에서 50분짜리 간단한 이런 우리가 관절 수술 받는 것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리고 위험성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설명드리면 이제는 많이 좀 걱정을 좀 더시는 것 같습니다. 로봇 수술이 제일 많이 장점을 갖고 하는 게 전립선암 수술이거든요. 개복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하는 의사의 자세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구부려가지고 수술을 1시간 반 이상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가 일단 불편하고요. 그리고 이게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피가 나고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표준화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었고 우리 전립선암은 천의 얼굴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같은 전립선이어도 사이즈도 다를 뿐더러 모양도 다 다르고 그 주변에 있는 혈관 모양도 다 다르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피가 덜 나기 때문에 시야가 좋고 시야가 좋으면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고 정밀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의 결과물인 요실기능과 성기능 회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로봇 수술이 자리 잡았고 로봇 수술 안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이 로봇 수술이 운전처럼 이제 앉아서 편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고 수술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운전대를 조절하는 똑같은데 이제 한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개복 수술할 때처럼 이제 손맛이 느껴지지는 않는데 로봇 수술도 많이 하다 보면 마치 시각으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거든요. 그래서 습관에 대한 보조는 좀 있고 조금 옛날 로봇은 한 10년 된 차를 운전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최신 로봇은 새 차를 운전하는 느낌이 들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목적지 가는 데는 사실은 승차감의 문제는 있지만 가는 데 문제가 없는 것과 똑같이 사실은 암을 치료하는 측면에서는 옛날 로봇이나 최신 로봇이나 사실 치료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수술하신 분이신데 굉장히 심한 위암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이 명치부터
배꼽 아래까지 아주 일자로 큰 상처가 나 있고 큰 위암수를 받다 보니까 장이 완전히 다 들러붙어 있어서 저희가 일반적인 이제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 복막을 뚫고 들어가서 로봇팔이 들어가는 게 제일 편한 자세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후복강이라고 이제 장을 피해서 들어가는 또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또 공간이 제한적이라서 기존의 로봇이 이제 움직이는데 좀 제한이 있거든요. 저희 병원에 그 당시에 단일공이라는 최신 로봇이 있어가지고 조그만 구멍으로 로봇이 들어갈 수 있고 작은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어서 단일공으로 해서 수술도 잘 되고 수술한 다음에도 경과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최신 테크놀로지의 혜택을 좀 느껴서 그 단일공 수술은 좀 인상적이긴 한데 그 환자분에 따라서 그분에 맞는 적당한 약과 테크놀로지를 선택을 하면 지금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버드 의대에는 의과대학이 이제 병원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되고 큰 병원이었던 이제 메사추세츠 종합병원이라고 유명한 병원 중에 한 군데가 있는데 임상 의사로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 비뇨기과 의사는 수술도 하지만 전이된 암에 대해서 약물 치료를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종양내과 의사가 약물 치료하고 비뇨기과 의사는 수술만 하거든요. 왜냐면 미국에서는 수술료가 굉장히 큰 비중이기 때문에 비뇨기과 의사들은 바쁘기 때문에 약물 치료까지 관심을 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약물 치료는 이제 종양내과에서 하는데 한국에서 저희가 약물 치료 같은 거를 이제 경험했을 때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좀 받고 싶어가지고 해외 연수를 이제 종양내과를 선택을 하고 임상의로서 이제 제가 근무를 했는데 한국과 트렌드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수술은 정말 이제 모든 분야 마찬가지지만 외과계에서의 한국 의사 선생님들의 수술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고요. 좀 미국과 한국과의 다른 점은 진료 시간이 길다 보니까 한 20분 동안 병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자기 삶의 얘기, 특히 이제 종양내과다 보니까 이제 여명이 길지 않으신 분들이잖아요. 때로는 가족 같은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환자 의사의 관계를 이제 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그러고 나서 좀 더 의사란 이런 전문직이 어떤 프로 의식을 갖고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던 좋은 시기였던 것 같고 그 외에 뭐 이제 학술적인 거나 연구적인 거나 이런 것들도 사람들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매년 저희가 인공지능 컨퍼런스는 제가 열고 있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런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의료에 대한 핫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디지털 의료기기 쪽에 이제 연구를 좀 시작을 했고 지금도 계속 협업도 많이 하고 해서 이제 폰을 이용해서 환자의 배뇨 상태, 전립선 건강 이거를 이제 측정하는 이런 스마트폰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도 개발했고 한국에서는 KFDA에서는 승인이 안 돼서 못 쓰고 있지만 미국 FDA에서는 이제 2등급으로 등록이 되어서 지금 미국의 여러 병원들에서는 이제 그걸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의료 기술을 좀 저희가 좀 선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요속 검사 같은 경우가 2시에 이제 소변 검사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2시에 딱 맞춰서 소변을 검사를 할 수 있으실까요? 왜냐면 2시에 맞춰서 소변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게 2시에 검사가 예약이 돼 있으면 그 검사는 억지로 소변을 보거나 소변이 너무 마려운데 정말 억지로 참다가 와장창 쏟아내거나 내가 보고 싶을 때서 보는 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비뇨기과의 전립선 관련된 그 요속 검사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그 검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시간을 맞춰서 검사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스마트폰은 화장실 갈 때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니까 그 스마트폰에 있는 음향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간접적으로 소변 검사를 측정해서 그거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게 훨씬 더 환자도 편하고 정확한 진단하는 데 도움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이디어로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된 거고 실제 좋은 결과를 안 해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외래에 사용하는 이 요속 검사를 불리는 검사의 정확도의 한 93% 가까이 일치도가 돼서 이제 이 프라우드 P 이 디지털 의료기기가 미국에서 현재 지금 저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도 좋고 진단도 정확히 되는.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관련해서는 앱을 이용한 디지털 치료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한데 그 디지털 치료제가 생소한 개념이긴 해요. 디지털 치료제라는 거는 실제 유형의 약이 아니고 또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종의 행동치료에 일환이어서 최근에 정신과 이용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령 뭐 환자들이 어떤 리스폰스 보일 때 이렇게 행동하라 피드백을 주면서 행동을 계속 바꿔가는 마찬가지로 이제 비뇨기과 영역에서도 배뇨 상태를 매일매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면서 뭐 카페인 섭취를 줄이시고 또는 소변을 너무 자주 보러 가면 좀 참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디지털 치료제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한 몇 년 내로 이제 개발이 될 거고요. 모든 것들이 디지털, 인공지능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애착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장기칩이라고 부를 수 있고 생체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에서 MPS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카이스트의 전성윤 교수님이라고 아주 좋은 협업 교수님 만나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건데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이제 정말
이제 약이 너무나 다양해졌거든요. 저 전공의 때만 해도 전립선암 전이 됐으면 주사, 약물 딱 하나하나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약 중에 어떤 뭔가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이 중에 어떤 약이 환자한테 제일 도움이 될까? 그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고민인데 사람의 세포를 떼다가 그 세포를 전립선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에 미니 장기처럼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약을 썼을 때 얘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그 사람 세포로 측정하게 되면 개별화된 반응을 미리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장기칩, 생체칩 연구의 핵심인데요. 지금은 연구 단계지만 실용화되면 앞으로 개별화된 치료할 때 이 환자의 조직을 떼다가 아주 작은 미니 장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약을 투여해서 어떤 반응이 제일 좋더라. 그러면 이 환자는 A, B, C, D 약 중에 A라는 약이 제일 반응이 좋구나. 그걸 우리가 계산이 아닌 스크리닝 실험으로 약을 선택해서 환자들이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한 교수님, 우리나라 이제 비뇨기 암의 거의 태두 같은 분이신데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모기가 계시지만 이상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손이 제일 좋으신 외과 의사 중에 한 분이라고 했는데 수술할 때 꼼꼼하게 수술하고 순발력있게 하고 이런 수술의 테크닉 아주 훌륭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7년 정도 선생님 밑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고 그 기회 때문에 수술력이 많이 좀 늘어났었고 또 한 분은 이제 이은식 교수님 물론 이제 은퇴하셨죠. 당연히 이은식 교수님도 수술을 잘 하시고 하는데 이은식 교수님께 제일 인상적인 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지 않고 그러니까 차분하게 모든 거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피가 나고 그러면 떨리죠. 사람인데 가슴도 뛰고 근데 선생님께 배우는 동안에 조금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담대할 그런 것들이 되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범하게 좀 하지만 그렇지만 차갑게 판단할 수 있는 수술 외적인 가짐도 굉장히 저한테는 지금까지 살면서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하버드에서 이제 임상 경험을 쌓으면서 조금 반성을 많이 했어요. 너무 환자로만 봤구나. 근데 사실은 사람인데 앞에 앉아 계신 환자분이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좀 반성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래도 환자 한 분당 20분씩 진료 보고 상담하면서 내가 그걸 좀 잊고 살았구나. 물론 한국은 너무 제한적인 시스템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적어도 그런 거를 좀 이해하려고 노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환자를 이제 진짜 환자처럼 우리가 뭔가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나이가 이제 반백살 되다 보니까 가족들 다 아프시잖아요. 아프다 보니까 부모님도 아프시고 보호자로서 이제 옆에서 있다 보니까 이게 보호자의 마음이 어떻구나라는 거를 이제 많이 겪게 되니까 제가 진료 볼 때도 마음은 냉정하지만 진료는 감성적으로 하는 거에 조금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인물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민 있을 때 챗 GPT에다가 고민 상담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제 의사가 보더라도 이런 솔루션들이 좋은 답들을 주고 있고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부족하죠.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감성과 이런 것들을 이 디지털이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서울대에서도 이제 교육 포커스를 의료 지식의 전달 또는 기술의 전달에만 있지 않고 협업해서 같이 이제 협동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따뜻한 의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습니다. 이게 환자를 인간으로서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감성을 갖고 있는 의사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슬램덩크 세대신가요 혹시? 아니신가? 아니시죠? 그럼 최근에 슬램덩크 개봉한 건 보셨죠? 안 보셨나? 슬램덩크에 보면 이제 채치수라고 저 같은 큰 등치의 이제 센터가 있어요. 그 채치수가 속한 고등학교는 전국권에서 떨어져 있는 애인데 맨날 열심히 하면서 내 목표는 전국 제패야 이렇게 하면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운동을 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슬램덩크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제 학생 때 굉장히 또 핫했던 만화이기도 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선배님도 계시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 여러 선배님이 계시지만 저 또한 좀 우리나라에서 아시아에서 제 실력이 좋고 아울러서 이제 마음이 따뜻한 그런 의사가 되고 싶은 게 꿈입니다. 연구도 하시고 진료도 하시고 수술도 하셔야 되는데 쉬실 때는 뭐를 하면서 쉬시는지? 쉴 때요? 제가 사실은 쉴 때 설거지? 취미 활동 같은 거 취미 활동을 하죠. 이제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첼로를 좀 했어가지고 딸이랑 이제 가끔 첼로를 좀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이제 그래서 믿진 않겠지만 지금 굉장히 등치가 크지만 제가 중학교 때까지 운동선수였거든요. 학생 전국체전 나가서도 상위 랭킹.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소중한 거는 가족이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설거지를 잘하기 때문에 설거지를 꼬박꼬박 잘하고 있습니다.